이재영, 이다영과 같은 팀에서 뛰면 그 팀은 반드시 망한다. 최근 이재영, 이다영 합국 논란이 배구계를 강하게 강타하면서 3년 전의 한글에 성지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DC인사이드 배구 갤러리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에서 쌍둥이 모친 김경희에 대해 여배판에 최순실이라고 칭하며 김경희가 리모컨 누르는 대로 작동하는 팀 꼬라지가 제대로 될 까닭이 만마다라고 적었습니다. 김경희는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폭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으로 소환되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희는 과거 효성배구단에서 세터를 활약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습니다. 김경희는 쌍둥이 딸과 마찬가지로 효성 여자배구단에서 뛸 때 한국 배구사의 흑역사로 일컬어지는 집단체벌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1992년 1월 2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여자배구 경기에서 효성 여자배구단 선수 16명은 모두 허벅지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피멍 자국이 미처 아무지도 않은 채 짧은 유니폼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임대원 감독이 이틀 전 상대팀에 패배하자 숙소에서 선수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장이었던 김경희만 피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김경희도 감독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7년 이재영은 최고의 활약으로 여자 프로배구 스타로 떠올랐는데 인터뷰에서 활약의 비결로 강심장을 꼽으며 자신이 엄마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배구인들 사이에서 깡패로 불렸고 운동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이 발언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지면서 모전 여전이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쌍둥이 학교폭력을 제보한 2차 제보 피해자는 쌍둥이와 동기임에도 둘의 빨래를 도맡아 하고 심심하면 그들의 폭언과 손찌검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쌍둥이들은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치면 역으로 단체 기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자신의 자녀가 이재영, 이다영 자매와 함께 전주 근영중학교 배구팀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한 A씨는 그는 시합장에 다녀보면 쌍둥이만 하는 배구였지 나머지는 자리만 지키는 배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희가 자기 딸에게 전화해 언니한테 공 올려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행동은 쌍둥이 자매가 프로 선수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흥국생명의 배구 경기를 늘 관전하는 김경희는 배구계 선배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딸들이 속한 팀의 훈련장을 제 집 드나들듯 행동하면서 팀을 장악하려 했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김경희의 선을 넘는 행동이 쌍둥이와 김연경 사이 갈등의 발단이 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연경이 주장 자격으로 김경희가 월권행기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로 인해서 사이가 틀어졌다는 설이 제기된 것입니다. 선수들과 배구 관계자들은 선배인 김경희를 무서워했지만 김연경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던 배구의 오랜 잘못된 관행을 김연경은 부숴버리려 했습니다. 김연경이 고등학교 선배라 주장하는 누리꾼 A씨는 어느 날 코치님이 괴물이 있다라고 얼른 와보라고 해 체육관을 찾은 당시를 회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괴물 같은 후배는 선배인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행보를 해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김연경이었습니다. 김연경은 당시 후배 선수들이 선배들의 유니폼은 물론 생리에 묻은 속옷까지 손빨래를 해야 했던 점, 코치가 선수들을 힘들게 했던 점 등의 오랜 관행을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한 자신과 이것을 견디고 바꿔버린 저 친구는 정말 최고라며 응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이 배구계 깡패라 불리며 벌였던 관행들을 세계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는 괴물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은 이런 김연경에 대해서 큰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보통 술자리에서 구단주가 오면 선수들이 경직되기 마련인데 김연경은 벌떡 일어나 구단주님 한잔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연경은 선수들을 하나씩 다 챙기고 뒷정리까지 하면서 약하거나 소외된 후배들을 챙겼습니다. 한때 김연경이 터키 페네르바체 회장의 배를 만지는 사진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연경은 터키 리그에서 페네르바체의 최대 천적인 바키프방크의 73연승을 끊고 소속팀을 터키컵 우승으로 이끄는 등 팀의 에이스로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에 일드림 회장은 김연경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며 만약 김연경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 또 우리 구장을 빌려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연경은 터키에서 모레알 조직력으로 유명한 액자 시바시에서도 아시아인 최초로 주장을 맡아서 팀을 잘 융화시켜 우승컵에 들어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김연경의 특유의 친화력과 따뜻한 인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경은 이렇게 세계 최고의 배구 리그라 불리는 터키 리그에서 득점왕과 MVP를 섭렵하며 월드 클래스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훌륭한 인성까지 세계 최고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김연경에게 중국 배구팀에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2017년 유럽 무대를 제패한 김연경은 중국 상하이행을 결심했습니다. 중국 리그는 유럽 리그에 비해 리그 기간이 짧고 비시즌 국가대표로 활동할 때 좋은 컨디션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이 처음 중국 리그에 진출했을 때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김연경을 영입했을 때 많은 중국 팬들은 반발과 짜증을 했습니다. 중국 여자 배구는 세계 챔피언이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라 불리는 선수들이 와도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럽도 아닌 한국인이 와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중화 사상으로 배타적인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김연경이 지난해 하위권인 상하이를 17년 만에 정기 시즌 우승으로 이끌며 MVP를 받자 분위기는 돌변했습니다. 중국 신화 스포츠는 한국인 한 명이 중국 리그를 정복했다며 중국 선수들은 김연경과 같은 월드클래스 슈퍼스타를 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김연경은 슈퍼스타이므로 4개국을 정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체제 선전도구를 이용해온 스포츠 선진화 정책에 흠집이 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중국 언론도 이를 부추기며 챔피언 결정적에 오른 중국 텐진이 진짜 중국팀이고 상하이는 김연경에게 정복된 팀이라고 떠벌렸습니다. 결국 중국 배구에서 영웅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상하이 팀 동료들은 김연경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상하이의 중국인 선수 정춘내일을 MVP를 만들기 위해 김연경 죽이기를 시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하이 선수들은 김연경에게 공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연경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고 상하이는 지고 말았습니다. 중국 스포츠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번 문제는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하달된 지침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연경은 중국에서 한 시즌을 보내고 터키 리그로 떠났습니다. 김연경은 과거 최초로 일본 배구 리그에 진출해서도 처음에 편견과 텃세에 시달렸습니다. 일본 언론과 팬들은 김연경 입단 기사가 뜨자 한국의 에이스 따위 데려와봐야 써먹지 못한다. 다른 좋은 용병을 데리고 와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김연경은 한국인이라서 차별을 받는 분위기에 첫날 결과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하위 팀이 연승가도를 달리게 만들고 2번이나 우승시키는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비판했던 일본 언론에서는 코트에 한류 열풍이라 떠들며 김연경의 아이돌급 인기를 보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연경은 그렇게 일본, 중국, 유럽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한국인 한 명이 뭘 어떻게 하겠냐는 편견과 조소를 실력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연경은 한국 배구의 벽을 만나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연경은 마지막 커리어로 대한민국을 우뚝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자신의 에세이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거대한 벽을 만나는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부딪히며 결국에는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단단한 계단으로 만들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계 모든 산업 밸류 체인에서 주목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의 한파 이슈입니다. 반도체만 놓고 말하자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셧다운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지금 이 공장, 이 오스틴시에서 물 부족이라는 악재가 또 발생을 했어요. 북극발 이상 한파에 따른 전력 부족으로 지금 16일날 공정이 멈춰선 상태에서 지금 수도관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완전 정상 가동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평택에 공장을 지을 때도 부지 확보를 한 다음에 수도부터 끌잖아요. 시랑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처럼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는 전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물이 확보돼야 차질 없이 공정이
공정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근데 이제 오스틴 일대 전력 공급이 최근에 개선 추세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전기 공급상에서는 요거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파면 당연히 얼어붙은 지역의 하천이나 수도망도 동파되고 얼어붙고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서 영내에 물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 부족 사태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반도체로 좀 국한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용 반도체까지 확대한다면 NXP도 지금 가동 중단이고 인피니언 같은 회사도 가동 중단이에요. 물론 일본의 또 지진으로 르네상스도 가동 중단이지만, 그런 차량용 반도체 개념에서는 크게 미국의 회사들도 네덜란드라든지 미국에서 또 이 수도나 전력이 안 돼가지고 천연가스 공급이 문제가 생겨서 멕시코에 있는 그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뭐 이런 연쇄적인 문제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물 공급, 수도 공급이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왜 부족한가? 일단 왜 필요하냐면 원재료인 웨이퍼의 절삭, 그리고 부스러기를 씻어내는 그 세정 같은 과정들, 기타 이제 화학 물질로 만약에 뭐 도포를 했다라면 주요 공정마다 초순수 상대의 방대한 물이 또 투입돼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직접도하고 비례하게 물의 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도가 정상화율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수도가 60% 정상화되면 반도체 공장 먼저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최우선 공급 순위는 당연히 오스틴주 입장에서도 병원입니다. 병원.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곳에 먼저 수도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자기 나라 이제 회사도 아니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공급이 되긴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부족을 겪고 있는 NXP라든지 인피니언 같은데 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쓰는 물의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삼성의 오스틴 반도체 공장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1년에 21억 갤런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스틴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물을 소비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만큼 가장 높은 직접도의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거죠. 직접도가 높아지는 만큼 그 물의 사용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당연히 Q가 늘어나는 만큼 물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NXP랑 비교를 하자면 NXP도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랑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한 4배 정도 그 오스틴 공장에 있는 것만 비교를 했을 때 NXP가 한 5억 갤런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그 양을 물을 소비하는 거죠. 네,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오스틴에서 그래도 삼성전자가 증설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미국의 어떤 그 오스틴주 발전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기 때문에 꽤 그 빠르게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그 삼성이 이 AP, 그러니까 엑시노스 그리고 아이소셀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LSI 사업부에 대한 신규 사업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한다면 전장용 시스템온 칩이라든지 커스텀 시스템온 칩입니다. 이 시스템 LSI 사업부가 결국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곳인데, 이 엑시노스 오토 요거를 아우디의 차량용 반도체죠. 요게 전장용 AP입니다. 그러니까 전 차량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용 이제 두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두뇌의 역할을 하는 그 반도체가 엑시노스 오토고, 요거를 아우디에 납품한 이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디의 두뇌를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자율주행차 이제
메가 트렌드가 오다 보니까 이쪽에 경쟁력 강화 의지를 삼성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커스텀 SoC 확대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돈 되는 라디오에서 한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많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말한 그 센텐스를 그대로 보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의 외부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칩 설계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 제가 이런 말 자주 한 적 있죠. 이제 엔비디아, AMD만 패밀리스 기업이 아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만 패밀리스 기업이 아니다. 파운드리 시장은 커지고 있다. 왜? 패밀리스 시장이 커지니까. 왜 커지냐?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와 같은 기업도 이제는 패밀리스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물류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율주행차라든지 자신의 기업에 특화된 ASIC, 주문형 반도체를 받길 원하고, 얘네들은 설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디랑 그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까? 삼성전자의 설계 부서, 시스템 LSI랑 같이 칩 설계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파운드리 맡겨야 되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맡겨야 되죠. 그러니까 칩 설계부터 파운드리, 설계부터 생산까지 삼성전자의 풀 패키지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제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는 매우 편할 수밖에 없고, 이런 패밀리스 기업들이 유사 패밀리스 기업이라고 할까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삼성전자 그리고 TSMC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시장은 지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삼성전자와 TSMC의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하고 TSMC는 물론 선의의 경쟁 관계지만 상생하는 관계,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이제 자신의 캐파를 지켜가면서 확대시키는 상생하는 관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올린 공시자료에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TSMC와 선단 반도체 어드밴시드 공정 라인에서는 우리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1위 업체한테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삼성전자가. 이거는 대단한 자신감을 처음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공식 자료에 우리 선단 공정에서는 이제 TSMC하고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적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나노 이하의 공정을 지금 뜻하는 거죠. 왜냐하면 7나노 이하만이 세계에서 TSMC 그리고 삼성전자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삼성전자는 TSMC에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제 공시자료에 공식적으로 넣으면서, 원래 저는 자주 말을 했었죠. 한 1, 2년 전부터 삼성전자의 선단 공정은 제가 7나노 EUV가 등장할 때부터 말을 했었어요. TSMC한테 이제 밀리지 않는다. 후공정 라인에서도 삼성전자가 나름의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 패널 레벨 패키지 라인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제 삼성전자는 TSMC와 기술력에선 동등하다. 물론 점유율 차이 나고 영업 레버리지 차이가 나서 수익성 면에서 TSMC한테 상대가 안 된다. 이걸 따라잡으려면 파운드리 캐펙스를 40조, 50조로 5년 동안 쏟아 부으면 삼성전자는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근데 왜 안 따라잡냐? 삼성전자가 원하는 거는 TSMC를 지금 격투기 게임 하듯이 때려잡아가지고 세계 1위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그 계단을 밟아가면서 차근차근 캐펙스를 늘려서 메모리도 세계 최강을 유지하고 스마트폰에서도 계속 잘해주면서 가전도 요즘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파운드리에서도 삼성전자가 원하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이어가고 싶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삼성전자가 만약에 메모리나 스마트폰의 사업성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감수하고도 이제 파운드리에서 TSMC를 이기고 싶다라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 5년, 10년 이렇게 50조씩 그 삼성전자 버는 돈을 모조리 그냥 파운드리에 때려 박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 바보예요. 왜냐면 삼성전자의 지금 훌륭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만약에 파운드리가 어려운 시기도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은 파운드리 10년이 지나도 파운드리는 영원하다 막 이러면서 TSMC에 올인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어떤 산업이든 사이클이란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메모리는 사이클이 좀 짧을 뿐이고 비메모리는 사이클이 길 뿐이지 절대 사이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메모리가 만약에 좀 어려워지는 시절이 온다. 그러면 스마트폰, 가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여전히 패권을 잡고 있는 삼성전자는 헤지 포지션을 충분하게 가지고 가는 거죠. 헤지 포지션을. 그리고 실제 점유율 수치에서도 전체 점유율로 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유율의 카운팅이 있는데 5나노부터 90나노, 즉 레거시 공정까지 다 포함한 모든 공정, 여기서 레거시 공정이라는 건 전통적인 공정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포함한 공정의 점유율 수치는 물론 TSMC가 56%고 삼성전자가 17%가 맞아요. 그 정도 라인입니다. 근데 선단 공정, 그러니까 2021년 지금 현재의 10나노 이하 선단 공정 점유율은 TSMC가 60%고 삼성전자가 40% 수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전문 기관에서 이미 예측치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찌라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공시 자료에서의 자신감이 전혀 허황된 자신감이 아닙니다. 2020년 4분기에 5나노 1세대 제품을 이미 공급한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에 5나노 2세대 제품, 3세대 제품이 동시에 양산될 계획이에요. 요런 부분들을 봤을 때 TSMC가 지금 주력 공정이 어디죠? 5나노잖아요. 대등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나노에서는 삼성전자가 공정 난이도로 보면 더 앞서갑니다. 게이트 어라운드가 들어가죠. GAA 팻이 들어갑니다. 이 GAA 기술을 대형 고객의 차기 수주 제품하고 연결해서 중장기 사업 확대에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대형 고객이란 걸 누굴 말하죠? 테슬라하고 협업하고 있죠. 그 다음에 퀄컴하고 협업하고 있죠. 엔비디아하고 협업하고 있죠.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영업 레버리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TSMC랑 숫자적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선단 공정에서의 점유율만큼은 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수익성 위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증대를 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점차 확보하면 TSMC가 어떻게 되던 말던 삼성전자는 꾸준한 흑자 기조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8인치 쪽에서 지금 공급 부족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제가 차량용 MCU라든지 DDI라든지 파워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8인치에서 주로 생산되는 공정들입니다. CMOS 이미지 센서 다들 아시죠? 디스플레이 구동 칩 DDI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반도체 PMIC,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의 MCU, 그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은 뭐 이런 에어팟 같은 데도 들어가요. 그냥 어떤 기기들마다 좀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두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MCU를 다 모아가지고 AP가 컨트롤링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프로그래밍 단에서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 NXP나 TSMC 쪽에서 8인치 파운드리 라인에서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왔고 했는데, 삼성전자도 이번에 20% 정도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언급을 했고, 디램 수요도 한 20% 정도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